황진사댁에서 왔습니다. 저희 도련님께서 이르시길 이런 병든 아내는 필요 없다 하셨습니다. 흰 옷을 입은 처녀가 문간에 선 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 처녀의 언니가 약사발 한 번 못 받고 그 집 별채에서 죽어 나왔지요. 언니가 어떻게 갔는지 알아내려 처녀는 병든 척 꾸미고 그 집에 들어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멀쩡한 몸으로 그 문을 나선 날부터 고을에서 가장 번듯하던 그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달빛 아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상주 땅에 이씨 상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약재와 포목을 다루는 집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저 이 행수네라고 불렀습니다. 한때는 짐꾼만 20명이 넘었고 새벽마다 마당에 짐바리가 그득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상단 점포가 요즘은 문이 반쯤 닫혀 있었지요. 행랑에 메어두던 나귀도 2마리뿐이었고요. 지나던 사람들이 흘끗흘끗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저 집도 이제 기울었구먼. 행수 어른이 자리 보전하신 지가 언제요? 장이 서던 날이었습니다. 약재전 한복판에 젊은 처자 하나가 말뚝처럼 서 있었지요. 이 행수의 둘째 딸 연이었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곧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갸름한 턱선에 살결이 희어서 고을에서 인물 곱기로 이름난 처자였지요. 연옥색 명주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입었는데 소매뿌리가 여러 번 손질된 티가 났습니다. 그 고운 손이 지금 마른 약재 한 줌을 쥐고 있었어요. 이게 3년 묵은 것이라 하셨소. 예, 아씨. 틀림없습니다요. 틀림없다. 연희가 약재를 코끝에 대었다가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3년 묵은 것은 부러뜨리면 속이 누렇지요. 이건 하얗습니다. 아이고, 그거야 벼틀 어찌 쇠느냐에 따라. 그럼 벼틀 잘못 쇠는 값으로 치십시다. 부르신 값의 절반이면 가져가겠소. 상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곁에서 구경하던 안악들이 킥킥 웃었지요. 계집아이가 어디서 셈을 배워가지고. 셈은 아버지께 배웠고 약재는 창고에서 배웠습니다. 값을 부르실 거요? 아니면 저 집으로 갈까요? 상인이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연희는 값을 치르고 약재를 보자기에 쌌지요. 그런데 그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이겨도 기쁘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담 너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흙빛 무명중침하게 집신을 신었는데 옷감만은 눈에 띄게 고운 사내였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접히고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내가 곁에 선 늙은 짐꾼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저 처자가 네 집 사람이요. 이씨 상단 둘째 딸이랍니다. 행수 어른이 알아누우신 뒤로 절이 나온다지요. 약재 좋고 나쁜 것을 가리는 게 어설프지 않던데. 어릴 적부터 창고에서 자랐다니 그럴 만도 하지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희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더랍니다. 연희가 집에 닿았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안채 문을 열자 양 냄새가 훅 끼쳤지요. 아버지 이 행수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팔도를 돌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마당까지 나가는데도 사람 손을 빌려야 했지요. 오늘도 나갔더냐? 예. 좋은 게 하나 나왔기에요.
값은 잘 쳤고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이 행수가 껄껄 웃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연희가 얼른 등을 쓸어들였지요. 내 언니는 셈을 배우라 해도 도망만 다녔는데 언니는 바느질이 좋다 하였지요.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천장을 오래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연희야. 예, 아버지. 사람은 성할 때가 아니라 성치 않을 때 드러나느니라. 연희가 약사발을 내려놓다 말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성할 때야 누가 못하겠느냐. 곁에 붙어 웃는 것도 좋은 말 하는 것도 성치 않아지면 그때 보인다. 사람이 저를 어찌 여겼는지가. 연희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하는 말이려니 했지요. 아버지가 앓기 시작한 뒤로 부쩍 이런 소리를 하셨거든요. 약 식습니다. 어서 드세요. 그래, 그래. 이 행수가 약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탕약이 조금 넘쳤지요. 연희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등잔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문갑을 열자 언니가 쓰던 무명 수건이 나왔어요. 가장자리에 매화가 한 송이 수놓여 있었습니다. 언니 정아가 시집 가기 전에 손수 놓은 것이었지요. 이 집이 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2해 전만 해도 상주 바닥에서 이씨 상단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약재는 동네에서 올라오고 포목은 개성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행수가 직접 원행을 나가 거래를 텄던 것이지요. 장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는 게다. 이 행수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마다 그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값을 속인 적이 없고 흉년에도 약속한 물량을 지켰거든요. 그 무렵 큰딸 정아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황진사 댁이었지요. 고을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습니다. 첫째 딸 정아는 연희와 닮았으나 인상이 더 둥글고 순한 처자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잘 웃었지요. 언니, 그 댁이 그리 좋아? 좋고 나쁜 게 어디 있겠니? 그래도 사람만 어질면 되지. 정아는 다홍명주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금방 놀이개가 가슴 앞에서 흔들렸지요. 이 행수는 논반 문서를 한 뭉치 딸려 보냈습니다. 그것도 절반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2해에 걸쳐 나누어 보내기로 하였고요. 처음 몇 달은 소식이 좋았습니다. 정아가 보내온 서찰마다 잘 지낸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 명씨가 옷감을 내주셨다. 서방님이 붓을 사주셨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지요. 연희도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곳간이 넉넉하니 대접이 좋은 게 당연하다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해 겨울부터 서찰이 뜸해졌습니다. 사실 정아의 시아버지 황진사는 노름을 좋아하는 이였지요. 한 번 판에 앉으면 사흘이고 나흘이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디 빚이 있었기에 며느리감을 고를 때부터 재물 있는 집을 눈여겨보았던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그해 겨울 노름으로 크게 잃었습니다. 혼이 난 지 아직 한 해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지요. 한 번에 논 열맞이기가 날아갔습니다. 빚쟁이가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요. 사돈댁에 기별을 넣으시오. 아직 해가 안 바뀌었는데 어찌 바뀌기를 기다리다 이 집이 넘어가겠소. 황씨 집안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남은 문서를 지금 당장 보내달라는 것이었지요. 말은 공손했으나 뜻은 재촉이었습니다. 하필 그때였습니다.
이행수가 동네로 가던 길에 쓰러진 것이었지요. 의원이 와서 맥을 짚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걸리시겠습니다. 원행은 이제 어렵겠소이다. 그 한마디에 이씨 상단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행수가 못 나가니 거래가 끊겼습니다. 동네 약재상이 다른 집과 손을 잡았고 개성 포목전도 물량을 줄였지요. 약값은 또 어떻고요? 좋다는 약재는 죄다 값이 비쌌습니다. 논을 하나 팔고 또 하나 팔았습니다. 짐꾼을 내보내고 점포 문을 닫았지요. 황씨 집안에 보내야 할 나머지 문서는 손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정아를 대하는 그 집의 손길이 달라진 것은요. 사돈댁이 기울었다지. 소인은 잘 모르옵니다. 몰라. 내 친정이를 내가 몰라? 명씨의 목소리가 안방문을 넘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지요. 이듬해 봄, 정아가 기침을 얻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환절기에 목이 상한 정도였습니다. 당약 며칠이면 가라앉을 기침이었지요. 명씨가 의원을 부르려 하자 황진사가 다급히 나섰습니다. 내가 아는 의원이 있소. 그 일을 부릅시다. 고을 의원을 두고 어찌 남의 고을 사람을. 용하다니까 그러네. 잔말 말고 기다리시오. 그렇게 오니가 곽 의원이었습니다. 곽 의원은 정아의 손목을 짚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붓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적을지 미리 정해두고 온 사람 같았지요. 기침이 마르고 낯빛이 잿빛입니다. 그래서요? 대대로 내려오는 악질이 올시다. 오래 가겠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아가 눈을 크게 떴지요. 의원님, 저는 그저 목이 아플 뿐인데요. 아씨께서 아시는 것과 소인이 보는 것이 어찌 같겠습니까? 명씨가 의원이 적어준 글을 받아들고 접었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마치 그런 말이 나올 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날로 정아를 별채로 옮겼습니다. 옳는 병이라니 어쩌겠느냐.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이다. 어머님, 저는 별채가 조용하니 몸조리에 낫지. 정아의 비녀와 놀이개는 그날 시어머니가 거두어 갔습니다. 감나가는 것은 빚에 보태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다홍명주 저고리 대신 혹격 무명이 들어왔습니다. 별채는 담 옆에 붙은 방이었습니다. 아궁이가 있었지만 불을 넣어주는 날이 드물었어요. 처음 며칠은 약사발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루 걸러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늙은 여종 점례가 몰래 미음을 들고 가면 명씨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점례네. 예, 마님. 거기 뭘 들고 가느냐? 아,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약값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느냐? 저 방에 들어가는 것은 죄 버리는 것이야. 점례는 그릇을 든 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기침 소리가 났지요. 그 소리가 밤마다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별채로 옮겨진 정아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지요. 서방님 황세현이 지나가는지 보려는 것이었어요. 세현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기만 했지요. 서방님, 잠시만. 세현은 걸음을 멈추었다가 그대로 갔습니다. 인물은 반반 하나 눈에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깨가 굽고 손이 희고 고운 사내였지요. 점례가 보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도련님, 한 번만 들여다보시지요. 어머니께서 웃는다 하시지 않더냐.
의원 말이 그렇다지만 소인이 보기엔 그저 기침이 온대. 내가 의원이냐.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풍지가 부르르 떨렸지요. 정아는 그날 이후로 마당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명수건에 매화를 놓기 시작했어요. 바늘땀이 하루에 10땀도 못 나갔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거든요. 아씨, 오늘은 그만하시오. 할멈. 예. 이거 다 놓으면 우리 연희한테 보내줄 수 있소? 보내다 마다요. 소인이 지고라도 가지요. 점례가 눈물을 훔치며 그리 답했습니다. 정아는 그 말에 웃었어요. 웃는데 이가 다 드러날 만큼 야위어 있었지요. 한 번은 점례가 몰래 아궁이에 불을 넣었습니다. 그날 밤 명씨가 그 연기를 보고 마당으로 나왔지요. 누가 저 방에 불을 넣었느냐? 소인이 잘못 넣었사옵니다. 잘못? 장작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냐? 한 번만 더 그러면 내 자식들까지 다 내보낼 줄 알아라. 점례가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그 뒤로는 손이 묶였지요. 정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짧았습니다. 할멈,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프단 말 마시오. 아씨, 연희는, 연희에겐 나같이 살지 말라고. 수건은 끝내 다 못 놓았습니다. 매화 한 송이가 절반쯤 남아 있었지요. 점례가 그것을 접어 제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렇게 그해 늦여름 정아가 갔습니다. 꽃도 다 피우지 못한 나이였지요. 시집 간 지 한 해 남짓만이었습니다. 이 행수는 부고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도로 쓰러졌습니다. 연희가 아버지를 붙들고 울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아의 시신을 거두러 갔을 때 그 집 사람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거든요. 의원이 그러더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악질이라고. 우리도 애를 썼소만 손쓸 도리가 없었소. 연희는 그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이씨 집안에 그런 병을 앓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무도요. 돌아오는 길에 연희가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황진사대 기와 지붕이 저녁해에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번듯한 집이었습니다. 참으로 번듯한 집이었어요. 정아를 묻고 돌아온 날, 연희는 아버지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차마 들어가지 못했지요. 문을 열면 아버지가 또 일어나려 하실 테니까요. 마루에 앉아 있는데 하늘이 노랗게 저물었습니다. 연희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생각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악질이라 하였다. 그런데 우리 집에 그런 병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럼 언니는 어디서 그 병을 얻었단 말인가?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입을 맞춘 듯 같은 말만 했고요. 그 의원은 다른 고을로 왕진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연희는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언젠가 저 집안을 제 눈으로 보리라고요. 그런데 그 기회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아의 사무제를 지내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씨 집 살인문 앞에 가마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황진사댁 안주인 명씨였지요. 광대가 높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여인이었습니다. 남색 명주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받쳐 입었는데 소매뿌리 안감은 해져 있었어요. 쪽진 머리에 꽂은 비녀가 등불에 유난히 번들거렸습니다. 사돈어른 상심이 크시겠소. 오셨소이까. 이 행수가 자리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연희가 뒤에서 아버지를 받쳤지요. 명씨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렸던 서화가 없어진 자리를 눈이 훑고 지나갔어요. 우리 며느리가 참 착했는데 복이 없는 아이였지요. 병만 아니었어도. 연희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씨의 눈과 마주쳤지요. 그런데 그 눈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샘을 하는 눈이었어요. 한참 이야기가 오가다가 명씨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말을 꺼냈지요. 이왕 일이 된 것, 아우님을 보내시지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희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 하셨소? 둘째 따님 말이오. 우리 새현이가 아직 젊지 않소. 사돈, 두 집 인연이 끊기는 것도 아까운 일이지요. 남은 문서도 그리하면 자연스레 정리될 것이고. 이 행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연희가 아버지 앞을 막아서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언니 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언니 무덤에 풀도 안 났는데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까? 명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지요. 이보시오, 내가 없는 말을 했소. 사돈댁 형편을 생각해서 하는 소리요. 저희 형편이 어떻습니까? 어떻긴 온 고을이 다 아는 것을. 명씨는 치맛자락을 툭툭 털며 일어섰습니다. 문지방을 넘다가 뒤를 돌아보고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오. 이런 자리가 또 오겠소. 가마가 떠나고 나서도 방 안은 한참 조용했습니다. 이 행수가 겨우 입을 열었지요. 연희야. 예. 저 집에는 절대로 안 된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그런데 며칠 뒤 매파가 왔습니다. 정식으로 혼담을 넣은 것이었어요. 황씨 집안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진심이라기보다 급했다고 하는 편이 맞겠지요. 황 진사가 사랑방에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씨 상단이 그리 쉽게 망할 집이 아니야. 아버지, 점포도 닫았다지 않습니까? 점포야 닫았지. 헌데 상단하던 집이 어디 곳간이 하나뿐이겠느냐. 어딘가 감춰둔 게 있어. 딸을 들이면 그게 따라온다. 세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에 토를 달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소식이 퍼지자 문중이 움직였습니다. 이씨 문중 어른들이 이 행수의 방에 모여 앉았지요. 행수, 이 혼사 밖에. 어르신, 그 집은. 자네 지금 형편에 이만한 자리가 어디 있나. 양반가일세. 큰딸이 그 집에서 갔습니다. 병으로 간 것을 어쩌겠는가. 그게 그 집 탓인가. 연희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한 어른이 헛기침을 하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말일세. 이미 그 집에 보낸 문서가 절반일세. 큰딸이 갔다고 그걸 도로 물러달라 할 텐가. 그럴 낯도 없지 않은가. 헌데 둘째를 같은 집에 보내면 혼수를 따로 차릴 것도 없네. 이미 간 것으로 치면 되니까. 어르신, 자네 지금 형편에 딸 하나 시집 보낼 미천이 어디 있나. 문중 체면도 생각해야지. 결국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돌아간 뒤 이 행수가 연희를 불렀지요. 들었느냐? 예. 아비가 못나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내 몸이 조금만 성했어도 이 행수가 말을 잊지 못하고 돌아 누웠습니다. 연희는 그 등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이튿날 연희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약재를 사러 간다 하였지만 사실은 집에 있기가 답답했던 것이지요. 포목전 앞을 지나는데 누가 불렀습니다. 낭자. 돌아보니 흙빛 중치막을 입은 사내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저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연희는 이 사내를 몇 번 보았습니다. 장에 나올 때마다 어딘가에 있었거든요. 저를 아시오? 3년 묵은 약재 값을 절반으로 깎으신 분을 어찌 모르겠소. 제우라 하오. 물건 보러 다니는 사람이 왜다. 연희가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그러고는 지나치려는데 제우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황진사댁에서 혼담이 들어왔다지요. 그것은 어찌 아시오? 장터에서는 어제 일이 오늘 아침이면 다 도는 법이요. 연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우가 목소리를 낮췄지요. 가지 마시오. 그 집 장부를 내가 좀 아오. 껍데기뿐이요. 껍데기라니요. 제우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말했습니다. 작년에 논 10마지기, 올봄에 또 6마지기가 넘어갔소. 문서는 죄 사채업자 손에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물건 보러 다니면 사람 사정도 같이 보이오. 연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물었어요. 그럼 그 집이 왜 저를 데려가려 하겠습니까? 뻔하지 않소. 낭자 댁에 아직 뭐가 있다고 믿는 게지. 저희 집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 위험하다는 말이오. 없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이 어찌 되겠소. 그 말이 연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없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 언니가 딱 그랬으니까요. 남은 문서가 안 오게 된 그때부터 언니의 서찰이 뜸해졌습니다. 연희가 제우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그 집에 드나들던 의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의원이 자주 드나들었다것만 들었소. 연희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장터 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지요.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곧장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지방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오냐? 저 그 혼담을 받겠습니다. 이 행수가 벌떡 일어나려다 기침을 쏟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내가 안 된다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 그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고 모르니까 가려는 것입니다. 이 행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연희의 눈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거든요. 언니가 무슨 병으로 갔다 하였습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악질이라 하였지. 우리 집에 그런 병을 앓은 이가 있습니까? 없다.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찌 언니만 그 병으로 갔겠습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행수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집이 저한테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연희야, 제가 성한 몸으로 들어가면 그 집은 저를 잘 대접하겠지요. 아무것도 안 보여줄 겁니다. 그럼 어쩌자는 게냐?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병들어 가겠습니다. 이 행수가 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언니와 똑같이요. 기침을 하고 낯빛이 상한 채로 그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연희야, 그러다 너까지. 그 집이 병든 며느리감을 어찌 대하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이 행수가 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말라서 뼈만 남은 손이었지요. 아비가 못 지켜줘서 이러는 게냐? 아닙니다. 그럼 언니가 저한테 그러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저같이 살지 말라고요. 자매란 그런 것이지요. 이 행수가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오래 쥐고 있었더랍니다. 그날 밤 연희는 등잔을 끄지 않았습니다. 문갑에서 언니의 수건을 꺼내 무릎에 폈지요. 매화 한 송이가 절반쯤 놓이다만 채였습니다. 언니, 연희가 수건을 쓸어보았습니다. 바늘땀이 앞쪽은 촘촘한데 뒤로 갈수록 성겼어요. 손에 힘이 빠져가는 것이 실밥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언니는 이걸 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대답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 뿐이었지요. 연희는 그 밤에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울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 아무것도 알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실 테니까요. 이튿날 아침 이 행수가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얼굴이었지요. 조건이 있다. 말씀하세요. 혼례는 절대 올리지 않는다. 예. 혼담이 오가는 그 사이만이다. 예단이 오가고 나를 잡는 그때까지. 예,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 안에 못 찾으면 그만두는 게야. 알겠느냐? 연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 저 집 마당에서 밤을 넘기지 마라. 해 지기 전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 행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딸을 그 집 마당에 두고 잃은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연희는 아버지의 손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해 지기 전에 나오겠습니다. 한편 황진사댁에서는 그 답을 받고 잔치라도 벌일 기세였습니다. 받았다는구나, 받았어. 황진사가 무릎을 쳤습니다. 명씨도 오랜만에 입꼬리를 올렸지요. 네, 뭐랬소. 그 집이 아쉬울 게 뻔하다 하지 않았소. 이번에는 문서부터 받읍시다. 지난번처럼 늦추면 안 돼요. 그럼요. 혼산날 잡기 전에 못을 박아야지요. 세현만이 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습니다. 명씨가 그 등을 툭 쳤어요. 너는 왜 그러고 있느냐? 남들이 뭐라 하지 않겠습니까? 처제를 드린다고. 뭐, 소문이 사납게 날까 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문, 곳간이 차면 소문은 저절로 잦아드는 법이야. 예. 어머니 뜻대로 하시지요. 세현이 어깨를 으쓱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저녁상이 들어갈 때까지 나오지 않았지요. 혼담이 오가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연희가 장터 뒤편 약재 창고 앞에서 재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재우가 나타나자 연희가 대뜸 말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낯빛을 잿빛으로 만드는 약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재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게요? 병든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낭자. 몸을 상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만 그리 보이면 됩니다. 재우가 팔짱을 끼고 연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지요. 가지 말라 하지 않았소. 가야 합니다. 어째서? 제 언니가 그 집 별채에서 죽었습니다. 재우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병으로 갖다 들었소만. 우리 집안에 그런 병은 없습니다. 연희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요. 제가 성한 몸으로 들어가면 그 집은 저를 대접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줄 거예요. 병든 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언니한테 했던 그대로 저한테 할 테니까요. 재우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미련한 짓이요. 압니다. 알면서 하겠다. 예. 재우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후 작은 보퉁이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꼭 그 집에 가서 확인을 해야겠소. 예. 말려도 갈 사람인 걸 아니 어쩌겠소. 연희가 보퉁이를 받았습니다. 재우가 손을 놓지 않고 덧붙였어요. 2가지만 지키시오. 말씀하세요. 첫째, 그 집에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시오. 물이든 당이든. 둘째, 재우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창고 앞으로 오시오. 여기는 사람이 늘 있소.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물었지요. 어찌 이리 도와주십니까? 글쎄라니요. 나도 물건값 흥정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보. 재우가 씩 웃었습니다. 눈이 접히고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갔지요. 연희는 그 웃음이 조금 얄밉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길에 문득 이상한 것이 걸렸어요. 장터상인이 어찌 약재 창고를 마음대로 여는 걸까? 게다가 그 안에는 상주 바닥에서 구경도 못할 것들이 그득했거든요. 연희는 그 생각을 그때는 접어두었습니다. 황씨 집안에서 형식상 예단을 보내온 것이 이 무렵부터였지요. 이날부터 2 집은 혼담이 오가는 사이가 됩니다. 신부될 사람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도 이때부터고요. 연희가 황 진사댁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낯빛이 잿빛이었고 걸음이 느렸어요. 가끔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잔기침을 했습니다. 명씨가 대청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지요. 그러더니 방으로 들이지 않고 마루 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게나. 바람이나 쐬면서. 예, 사돈어른. 아니, 어디 아픈가. 환절기라 목이 좀 상했습니다. 목이 곧 나을 것이옵니다. 명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찻잔을 내오던 여종에게 손짓을 했지요. 그건 도로 가져가거라. 예. 옮으면 어쩌려고. 여종이 찻잔을 들고 물러났습니다. 연희는 못 들은 청 마당을 보았어요. 그 집 마당은 참으로 번듯했습니다. 기와가 반듯하고 담이 높았지요. 섬돌도 반질반질했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곳간 문이 닫혀 있었어요.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상단 집딸이었습니다. 곳간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이었지요. 곡식이 든 곳간은 아침 저녁으로 문이 열립니다. 뒷박질을 해야 하니까요. 빈 곳간만 잠겨 있는 법입니다. 둘째 아씨, 안으로 드시지요. 연희가 정신을 차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채에서 황진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레하고 눈이 충혈된 사람이었지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있었는데 붓을 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허, 어서 오게. 이리 앉게. 뵙습니다. 자네 부치는 좀 어떠신가?
차도가 있으십니다. 그거 잘 됐구먼. 그래, 상단 일은 누가 보시는가? 연희가 눈을 들었습니다.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나온 물음이었지요. 제가 조금씩 봅니다. 오호. 그럼 창고 사정도 알겠구먼. 동네 쪽 거래는 아직 살아있고? 명씨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황 진사가 그제야 입을 다물었지요. 연희는 속으로 셈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곳간을 묻는 사돈이라니. 언니한테도 이랬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연희는 해가 남았을 때 그 집을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다 뒤를 돌아보았지요. 담 모퉁이에서 늙은 여종 하나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손마디가 굵은 노파였어요. 잿빛 무명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앞치마가 젖어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 노파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종종 걸음을 쳤지요. 연희가 그 뒷모습을 오래 보았습니다. 왜 저리 놀랄까 싶었거든요. 두 번째로 그 집에 간 것은 혼산날을 의논하던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명씨가 안방으로 불렀지요. 기침이 안 낫는구먼. 곧 나을 것이옵니다. 곧. 자네 언니도 그 말을 했다오. 연희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언니 말씀이십니까? 그럼 누구겠소? 어떤 병이었습니까? 명씨가 찻잔을 들다 멈췄습니다. 그건 왜 묻소? 저도 같은 핏줄이니 알아두어야지요. 의원이 그러더군.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그 의원이 뉘십니까? 명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깐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어린 사람이 별걸 다 캐묻는 구먼. 송구합니다. 됐소. 몸이나 챙기시오. 연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방 안을 눈으로 훑었어요. 벽에 걸린 서화 자리가 색이 달랐습니다. 오래 걸려 있던 것이 떼어진 자국이었지요. 문갑 위에 놓인 향로도 도금이 벗겨져 노빛이 드러나 있었고요. 이 집은 팔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날 마당을 나서는데 부엌 쪽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희가 걸음을 멈추자 명씨가 대뜸 소리를 질렀지요. 점내네. 또 무슨 짓이냐? 송구하옵니다, 마님. 손이 그리 무디면 부엌에서 나가야지. 연희가 부엌 쪽을 보았습니다. 아까 그 늙은 여종이었어요. 노파가 깨진 그릇 조각을 줍는데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연희 쪽을 흘끗 보았지요. 겁먹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아버지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그 댁이 뭐라 하더냐. 별 말씀 없으셨어요. 기침은 눈치 못 채더냐. 환절기라 했습니다. 이 행수가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낯빛이 잿빛이라 가슴이 철렁했지요. 약은 아니 상하는 것이렸다. 예. 겉으로만 그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래 하지는 마라. 연희는 방으로 들어와서야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그릇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니도 마지막에 이런 얼굴이었을까 싶었습니다. 이튿날 연희는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재우가 창고 앞에 앉아 짐바리를 세고 있었지요. 살아나오셨구려. 농이 지나치십니다. 곳간은 보셨소? 잠겨 있었습니다. 자물쇠까지요. 재우가 세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럼 비었소.
저도 그리 보았습니다. 확실하오? 곡식 든 곳간은 아침 저녁으로 열립니다. 뒷박질을 해야 하니까요. 재우가 연희를 빤히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나직이 웃었지요. 낭자는 눈이 상이니요. 칭찬이십니까? 칭찬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리 보는 이가 셋도 안 돼요. 연희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귓불이 조금 붉어졌지요.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그 집 안방에 서화 걸렸던 자국이 있었습니다. 향로도 도금이 벗겨졌고요. 파랗구먼. 한둘이 아닙니다. 재우가 짐바리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지요. 낭자. 예. 그 집이 낭자 댁을 부자로 보고 있소.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오. 저쪽은 낭자 댁에 뭔가 감춰둔 게 있다고 굳게 믿고 있소. 연희가 눈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고 있소. 헌데 저쪽은 모르지. 저 집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게요. 재우가 연희를 한참 보았습니다. 그럼 낭자는 알고도 그 집에 들어가는 게로군. 예. 어째서? 그 헛것이 벗겨지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는 것입니다. 언니한테 벌어졌던 그 일이 저한테도 똑같이 벌어질 테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터의 소리가 저 멀리서 우웅거렸어요. 낭자. 예. 그 집 여종 중에 늙은이 하나 있소. 있습니다. 점내라 부르더군요. 그 사람을 잡으시오. 연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찌 그리 보십니까? 재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래 있은 사람은 다 아오. 그런데 오래 있은 사람은 말을 못하오. 어째서요? 갈 데가 없으니까. 재우가 짐바리에서 내려섰습니다. 말을 하게 만들려면 갈 데를 만들어주면 돼요. 연희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점례를 만날 자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 집에 가도 연희가 갈 수 있는 곳은 마루 끝과 안방뿐이었으니까요. 병자 취급을 받는 처지에 부엌귀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날도 안방에서 물러난 뒤 연희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마를 기다리는 참이었지요. 아무도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병이 옮는다니 곁에 오지 않았고 병자 앞이라 말을 가리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때 담 너머 뒷문 쪽에서 소리가 넘어왔습니다. 낮은 소리였는데 말투가 곱지 않았어요. 진사어른, 이번 달도 넘기시겠소? 조금만 더 참아주게. 석 달째 올시다. 곧 큰 돈이 들어와. 사돈댁에서 들어올 것이 있단 말일세. 연희의 걸음이 멎었습니다. 사돈댁이라면 제 집이었지요. 그 댁이 기울었다는 소문이 바다 앞디다. 기울긴 뭘 기울어. 상단하던 집이야. 곳간이 하나뿐이겠는가. 딸을 들이면 다 따라온다니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논이라도 더 떼어 주시든가. 떼어 줄 논이 어디 있나. 작년에 두 맞이기를 벌써 뭐요? 아닐세. 아무것도 아니야. 빚쟁이가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습니다. 황 진사가 그 등에 대고 소리쳤어요. 이번 달만 참게. 연희는 마루 끝에 앉은 채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무릎에 올린 손이 떨렸지요. 이제 알았습니다. 저 집이 저를 데려가려는 이유를요. 그런데
그 순간 한 가지가 더 떠올랐어요. 언니가 시집간 그 해에도 이 집은 저러고 있었겠구나 하는 것이요. 그때 마루 앞을 지나던 늙은 여종 하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빈 물동이를 이고 있었어요. 둘째 아씨, 안에 안 드시고 여기 계시오? 들어오라는 말씀이 없어서요. 할멈, 이름이 어찌 되시오? 소인은 점례라 하옵니다. 연희가 점례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등이 갈라지고 손톱이 다 닳아 있었지요. 이 댁에 오래 계셨소. 20몇 해 되었지요. 그럼 우리 언니도 아시겠구려. 점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물동이를 든 손이 떨렸지요.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할멈, 우물에 물 길러 가야 해서요. 점례가 종종 걸음으로 달아났습니다. 연희는 그 뒷모습을 오래 보았어요.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도망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저렇게 도망치는 것이지요. 그날부터 연희는 고을, 어귀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황씨 집 여종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우물이 거기 있었거든요. 이른 아침마다 나가 앉아 기다렸습니다. 사흘을 헛걸음하고 나흘째 되던 날 마침내 점례가 왔지요. 물동이를 내려놓던 점례가 연희를 보고 흠칫 놀랐어요. 아씨가 여기를 어찌? 할멈을 기다렸소. 댁에서는 말을 못 하실 것 같아서요. 점례가 두레박줄을 쥔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지요. 담 안에서는 벽에도 귀가 달렸사옵니다. 압니다. 여기서도 올해는 모지 싸옵니다. 그럼 짧게 여쭙지요. 연희가 두레박을 대신 내려주었습니다. 점례가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아씨가 이런 걸. 우리 집에서는 제가 우물물도 길었소. 점례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할멈. 예. 나는 우리 언니가 무슨 병으로 갔는지 알고 싶소. 그것만 알면 됩니다. 다른 건 안 물을 테요. 점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물동이만 내려다보았어요. 소인이 말하면 소인은 어찌 되옵니까? 소인은 갈 데가 없사옵니다. 아씨. 자식들도 이 댁에 매여 있고요. 연희가 두레박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점례를 똑바로 보았지요. 할멈, 우리 집은 상단을 하던 집이요. 알고 있사옵니다. 점포는 닫았지만 사람은 아직 압니다. 동네에도 개성에도요. 할멈이 갈 데가 없다면 내가 만들어 드리리다. 점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아씨. 예. 우리 아씨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니가요? 소인더러 나중에 친정으로 가라고요. 이 댁에 있으면 사람 노름 못한다고. 연희의 목이 막혔습니다. 점례가 앞치마로 얼굴을 눌렀지요. 한참 뒤 점례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침이었습니다. 그냥 기침이었어요. 환절기에 목이 좀 상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악질이 되었소. 의원이 왔다 가고 그리 되었지요. 연희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의원이 뉘시오. 곽 의원이라 하옵니다. 이 댁에 자주 드나드는 이지요. 언제부터 드나들었소? 할멈, 그 의원이 우리 댁에 처음 온 게 언제인지 아시오? 큰아씨가 앓기도 전이었습니다. 진사 어른하고 밤늦도록 사랑방에 계셨지요. 연희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의원이 왜 사랑방에 있소? 안채에 병자가 없는데.
소인이 어찌 알겠사옵니까? 다만, 그 뒤로 진사 어른이 그 의원한테 말을 놓지 못하시더이다. 연희가 두레박줄을 놓쳤습니다. 물동이가 돌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지요. 진맥은 제대로 했소. 소인이 곁에 있었사옵니다. 점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형형했어요. 손목을 짚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바로 붓을 들었습니다. 숨소리도 안 들어보고요. 소인이 20몇 해를 이 댁에서 살았습니다. 의원이 그리 보는 건 처음이었지요.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물가 돌 위에 얹은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그날로 별채로 옮기셨습니다. 약은요. 사흘은 들어갔고 그 다음엔 하루 걸러였다가 그 다음엔 없었습니다. 점례가 소매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소인이 몰래 미음을 들이면 마님께서 잡으셨지요. 저 방에 들어가는 것은 죄 버리는 것이라고요. 아궁이에 불 한 번 넣었다가 소인 자식들까지 내보내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뻐근하게 아팠어요. 할멈, 예, 아씨, 고맙소. 말해주어서. 아씨, 예, 조심하십시오. 이 댁은 아씨한테도 그럴 겁니다. 점례가 그 말을 하고는 얼른 일어섰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 말이 맞았다는 것을 연희는 사흘 뒤에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집에 간 날이었습니다. 연희가 들어서자 명씨가 대뜸 안방으로 불렀지요. 방 안에 낯선 사내가 앉아 있었어요. 갓을 쓰고 약주머니를 옆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데 눈이 자꾸 아래로 깔렸지요. 연희가 그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있었는데 붓을 쥔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디서 본 손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떠올랐지요. 사랑방에 앉은 황 진사의 손이 꼭 그랬습니다. 의원을 불렀소. 기침이 안 낫는다니 어쩌겠소. 혼사를 앞두고 몸은 봐야지. 연희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곽 의원이구나 싶었어요. 손을 내어 보시오. 연희가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곽 의원이 손가락을 얹었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숨소리도 안 듣고 혀도 안 보고 눈도 안 들여다보았어요. 셋을 셀 동안 손목에 손가락을 얹었다가 뗐습니다. 그러고는 붓을 들었지요. 기침이 마르고 낯빛이 잿빛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악질이 올시다. 오래 가겠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거든요. 언니에게 했다는 그 말과 똑같았어요. 의원님. 예. 저는 그저 목이 아플 뿐인데요. 곽 의원의 붓이 잠깐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연희는 보았어요. 아씨께서 아시는 것과 소인이 보는 것이 어찌 같겠습니까? 명씨가 의원이 적어준 글을 받아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흡족한 얼굴로 연희를 보았지요. 어쩌겠소. 팔자가 그런 것을. 그 댁 자매가 어찌 이리 몸이 약한지.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돈어른, 말해보시오. 저희 집안에 그런 병을 앓은 이가 없습니다. 의원이 있다는데 자네가 없다 하면 그만인가. 명씨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 솔직히 말하리다. 그 댁에 지금 남은 게 무엇이오?
점포도 닿고 짐꾼도 없고 이런 몸으로 후처 자리라도 잡는 게 어디요. 감지덕지할 일이지. 연희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언니가 이 방에 앉아 이 말을 들었겠구나. 그리고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겠구나. 어찌 말이 없소. 송구합니다. 됐소. 몸이나 챙기시오. 혼산날은 그대로 잡을 테니. 연희가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대문을 나서니 해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곧장 장터로 갔습니다. 약재 창고 앞에 재우가 서 있었어요. 연희의 얼굴을 보더니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무슨 일이오? 낭자. 연희가 입을 열려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겨우 한마디를 뱉었어요. 똑같았습니다. 뭐가 말이오? 의원이 한 말이요. 언니한테 한 말과 토시 하나 안 틀렸습니다. 재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맥은 셋을 셀 동안 손목만 짚었습니다. 숨소리도 안 듣고요. 재우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러고는 창고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시오. 예.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오. 연희가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췄지요. 안에는 상주 바닥에서 구경도 못할 것들이 그득했습니다. 동네에서 올라오는 약재, 개성포목, 그리고 이름도 모를 짐바리들이요. 장부가 30권 넘게 쌓여 있었고요. 연희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장터 상인이 이런 창고를 어찌 씁니까? 재우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러고는 갓을 꺼내 썼어요. 흙빛 중치막 차림의 갓을 쓰니 사람이 달라 보였습니다. 속인 것은 미안하오. 내 성은 구가요. 이 창고는 우리 집 것이요. 구가라면 팔도의 지점을 28곳 두고 있소. 연희가 숨을 삼켰습니다. 상주가 아니라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상단이었어요. 어찌 그런 분이 장터했어. 장이 어떻게 도는지 보려면 장에 있어야 하오. 사랑방에 앉아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재우가 짐바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재미였소. 약재 좋고 나쁜 것을 손끝으로 가려내는 처자가 있다기에. 그런데 자꾸 걸리더군. 저 사람이 왜 저리 웃지 않을까 하고. 연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귓볼이 뜨거워졌지요. 이제 와서 왜 밝히십니까? 낭자 혼자로는 안 되니까. 재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의원 하나 매수하는 건 어렵지 않소. 그런데 그 대가로 뭘 받았는지는 반드시 자국이 남소. 자국이라니요. 돈이든 논이든 어디선가 나와서 어디론가 갔을 것 아니오. 그 길을 되짚으면 나오. 그걸 되짚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거요. 연희가 그제야 오늘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의원의 손에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야 누군들 없겠소. 붓을 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사 어른 손과 꼭 같은 자리였어요. 재우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노름판이요. 예. 패를 오래 쥐면 거기가 백이요. 나도 젊어서 그 판에 앉아본 적이 있소. 연희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같은 판에 앉던 사이라는 말이요. 재우가 장부 더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낭자,
노름판에서 잃은 사람은 무엇이 급하겠소? 돈이겠지요. 그렇소. 그런데 진사한테는 돈이 없소. 있는 건 논뿐이지. 연희의 머릿속에 담 너머로 넘어오던 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떼어줄 논이 어디 있나. 작년에 두 마지기를 벌써. 논 두 마지기. 뭐라 하셨소? 빚쟁이한테 진사 어른이 그러셨습니다. 작년에 두 마지기를 벌써 하고는 말을 삼키셨어요. 재우가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나직이 물었지요. 낭자의 언니가 앓기 시작한 게 언제요? 작년 봄입니다. 그 논이 언제 누구한테 갔는지만 알면 되겠구려. 연희가 재우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조금 전까지의 능청이 없었어요. 한 가지만 약조해 주시오. 말씀하세요. 무엇을 보든 그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캐묻지 마시오. 저쪽이 낭자를 병든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오. 눈치채는 순간 낭자도 별채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보기만 하겠습니다. 그거면 돼요. 창고 문 틈으로 저녁 해가 길게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짐바리 위에 나란히 누웠지요. 그 무렵 황진사는 사람을 풀고 있었습니다. 이씨 상단이 정말 비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려는 것이었지요. 빚쟁이가 석 달째 대문을 두드리는 판이었으니 급했던 겁니다. 동네 쪽에 아직 물건이 오간다더냐. 작년 가을에 끊겼답니다. 개성은 거기도 마찬가지 올시다. 창고는 두 곳 다 비었습니다. 문에 거미줄이 쳤더랍니다. 황진사의 얼굴이 점점 굳었습니다. 노는 12마지기 팔았고 남은 건 6마지기랍니다. 6. 그게 다요? 약값으로 죄 나갔다지요. 좋다는 약재는 값이 금이라서요. 황진사가 곰방대를 상에 탁 놓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상단하던 집이 그럴 리가 없어. 소인이 3번을 알아봤습니다요. 어디 감춰뒀겠지. 친척한테 맡겼든지. 그런 기미는 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명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뭐랬소. 그 집 딸 얼굴 좀 보시오. 저고리 소매를 몇 번을 손질했는지. 곱게 입은 척은 하는데 새 옷이 아니오. 여인 눈은 못 속이지. 황진사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그 집 딸을 데려오려 한 게요. 곳간이 하나뿐이겠느냐 하신 건 영감이지요. 이 사람이 부부가 서로 삿대질을 했습니다. 마당까지 소리가 넘어갔지요. 삿대질이 잦아들자 명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또 뭐요? 고을의 딸 가진 부잣집이 이씨 댁뿐이요? 황진사가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논밭 제일 넓은 집이 어디요? 봉씨 댁이지. 저수지 아래 들판이 죄 그 집 것 아닌가. 곳간이 5채라지요. 가을이면 나락 실은 수레가 줄을 선다더이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기는 논이 눈앞에 보이오. 감춰뒀네 어쨌네 할 것도 없고. 딸이 있다던가. 둘째가 혼기가 찼답디다. 그날로 황씨 집안은 매파를 놓았습니다. 세현의 글솜씨를 한껏 부풀려 적은 서찰까지 딸려보냈지요. 그러고는 사흘을 꼬박 기다렸습니다. 명씨가 하루에도 몇 번씩 대문 밖을 내다보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 봉씨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안대께서 자제분을 한번 보자 하십니다. 명씨가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황진사도 뒤늦게 달려나와 손을 비볐지요. 그 사람이 돌아간 뒤 두 내외가 마주 앉았습니다. 들었소이까. 보자 하신답니다. 보자 하셔. 저 집 곳간이 5채요. 5채. 명씨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목소리를 낮췄어요. 헌데 이 시댁은 어쩐답니까? 혼담이 벌써 오갔는데 예단까지 보냈지 않소. 황진사가 곰방대를 물었습니다. 연기를 길게 뿜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저쪽 딸이 병들었다지 않소. 그야 그렇지요. 병든 며느리를 어찌 드리겠소.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지. 명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의원이 적어준 글도 있고요. 그러니 말이오. 아무도 뭐라 못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렸지요. 부엌 뒤에서 나무를 다듬던 점례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이 딱 멎었어요. 같은 소리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큰아씨가 별채로 옮겨지던 그 해예요. 며칠 뒤 문중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을 어른들이 향교 마당에 모이는 자리였지요. 명씨가 거기서 입을 열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꺼냈어요. 우리 며느리감 이야기 말이오. 그 댁 사정이 참 딱하게 되었소이다. 어른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씨 댁 말씀이요? 그렇지요. 상단하던 집이라기에 믿었는데 가보니 창고가 비었더이다. 논도 6마지기밖에 안 남았답니다. 우리 영감이 알아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명씨가 부채를 펴 입을 가렸습니다. 게다가 그 댁 자매가 하나같이 몸이 약하오. 큰딸이 그리 갔는데 둘째도 같은 병이라지 뭐요. 같은 병이라니. 의원이 그럽디다.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향교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말이 온 고을을 돌았지요.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씨 댁 둘째도 병이 들었다며. 큰딸이 그 병으로 갔다지 않은가. 저런 그 집 대가 끊기겠구먼. 상단도 진작에 문 닫았다더구먼. 그 말은 이씨 집 살인문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행수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요. 연희야. 예, 아버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도는 게냐. 별말 없습니다. 거짓말 말거라. 아비 귀가 아직 안 먹었다. 연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몸이 약하다는 소리지요. 아버지, 저는 멀쩡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 마음 쓰지 마세요. 이 행수가 딸의 손등을 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붉어져 있었지요. 연희야. 예. 아비가 성했으면 저런 소리는 안 들었을 게다. 아버지, 그런 소리 마셔요. 아비가 성했으면. 이 행수가 말끝을 흐리고 돌아누웠습니다. 연희는 방을 나와 마루 끝에 앉았어요. 하늘의 별이 총총했습니다. 연희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한편 연희는 그동안 본 것을 하나하나 되짚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간 것은 3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매번 마루 끝 아니면 안방이었지요.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도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첫날에는 곳간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도 그대로였고요.
세 번째 날에는 행랑의 메인 소가 2마리에서 1마리로 줄어 있었습니다. 마당을 쓰는 하인도 처음엔 셋이었는데 나중엔 하나였어요. 안방에서는 문갑 위에 놓였던 노향로가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먼지 자국만 동그랗게 남아 있었지요. 그저 병자라고 마루에 앉혀두었을 뿐인데 연희는 그것들을 장부 적듯 다 새겨넣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집은 지금 팔고 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 그러다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니가 시집 오던 그 해에도 이 집은 이미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니는 그것을 몰랐겠지요. 곳간 문이 잠긴 것이 무슨 뜻인지, 향로 자국이 무슨 뜻인지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언니는 바느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샘은 배우라 해도 도망만 다니던 사람이었고요. 언니가 나였으면 알았을 텐데. 연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지요. 알았어도 어쩌지 못했을 겁니다. 아는 것과 벗어나는 것은 다른 일이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연희는 재우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 1마리가 줄었습니다. 파랗구먼. 하인도 셋에서 하나가 되었고요. 품삯을 못 준 게지. 향로도 없어졌습니다. 재우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낭자. 예. 저 집이 지금 넘어가기 직전이요. 그런데 넘어가기 직전인 집이 오가던 혼담을 갑자기 미적거리고 있지. 그건 다른 혼처를 알아보고 있다는 뜻이요. 낭자댁이 비었다는 걸 알았으니 더 나은 데를 찾았겠지.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언니와 같은 이가 또 생기면 안 됩니다. 재우가 짐바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가 알아보리다. 어찌 알아보십니까? 고을에서 논밭 제일 넓은 집이 어디인지는 아이도 아오. 같은 시각 황진사댁 사랑방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영감, 걸리는 게 하나 있소. 뭐가 말이오? 점내내 말이오. 황진사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 늙은이가 왜? 요즘 저 늙은이가 물 길러 나가면 한참을 안 돌아오더이다. 우물가에서 이 시댁 둘째를 만난다는 말이 있소. 명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늙은이가 큰 며느리 별채를 드나들었지 않소. 알고 있소. 알면 어쩌시려오. 입이라도 열면요. 황진사가 곰방대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팔아버립시다. 예. 안동 쪽에 사람 사는 데가 있소. 값도 제법 쳐준다더군. 자식들은요. 같이 넘기면 되지. 한 짐에 넘기면 값이 더 나오. 명씨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20몇 해를 부엌에서 부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망설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럽시다. 몽시대 콘담이 오가는 판에 말이 새면 안 되지요. 내일 사람을 부르리다. 그런데 그 말을 문 밖에서 다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러 가던 점례였어요. 점례는 상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이 달그락거렸지요. 간신히 부엌으로 돌아온 점례는 아궁이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불빛에 주름진 얼굴이 붉게 일렁였어요. 20몇 해였습니다. 이 부엌에서 늙은 세월이요. 그런데 이제 짐짝처럼 값이 매겨져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자식들까지 함께요. 점례가 앞치마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거기에는 접힌 무명 수건이 하나 들어 있었지요.
매화 한 송이가 절반쯤 놓이다 만 수건이었습니다. 아씨. 점례가 그 수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우리 아씨. 불이 사그라들 때까지 점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 전에 한 가지를 정했지요. 한편 그 이튿날 황씨 집안은 이씨 집에 보낼 사람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누굴 보내리까? 아무나 보내시오. 말만 전하면 되니까. 세현이가 직접 가야 하지 않겠소? 그 애가 무슨 말을 하겠소? 얼굴 붉히기만 하지. 명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오. 예. 기다립시다. 기다리다니요. 저 집 영감이 오래 못 간다더이다. 그때 가서 말을 넣으면 뒷말이 없지요. 황 진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거 참. 왜요? 당신 참 무섭소. 명씨가 대꾸도 하지 않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그리고 그때가 오는 데는 열흘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왔습니다. 이 행수의 숨이 갑자기 가빠진 것은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연희가 등잔을 들고 방으로 뛰어들었지요. 아버지,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아버지. 이 행수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연희가 그 손을 붙잡았어요. 의원을 부르러 보낸 하인이 돌아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와서 맥을 짚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오늘 밤을 넘기실지. 어찌 손쓸 방도가 없습니까? 약이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세요. 바다 건너에서 들어오는 것이라 상주에서는 구경도 못하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연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흰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상을 치를 채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이웃들이 다녀갔습니다. 연희는 등잔 앞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저 혼자는 안 됩니다. 새벽이 오도록 연희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이 붓고 목이 쉬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해가 마당에 들자마자 사리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씨 대기요. 연희가 나가보니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황씨 집 하인이었어요. 방으로 들지도 않고 신발도 벗지 않고 마당 안으로 한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문간에 선 채 말을 전했지요. 황 진사 댁에서 왔습니다. 이 혼사는 없던 일로 하라 하십니다. 저희 도련님께서 이런 병든 아내는 필요 없다 하셨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밤을 새운 흰옷 차림 그대로 연희가 문간에 선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언니의 수건이 스르르 흘러내렸어요. 지금 뭐라 하셨소? 들으신 대로입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 어떠신 줄 알고 오셨소. 소인은 말만 전하러 왔습니다. 하인이 그 말을 하면서 눈을 피했습니다. 목소리도 마지막 한마디에서 낮아졌지요. 제 상전의 말을 옮기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돌아가서 전하시오. 예. 잘 알았다고요. 하인이 도망치듯 돌아섰습니다. 연희는 문간에 선 채 그 뒷모습을 보았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또렷한 것이 하나 떠올랐지요. 기다렸구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다가 날이 밝자마자 보낸 것입니다. 연희가 허리를 굽혀 수건을 주었습니다. 흙이 묻은 자리를 손바닥으로 문질러 털었지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행수는 사흘 만에 고비를 넘겼습니다. 숨이 돌아왔고 미음을 넘길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눈을 뜨고도 하루의 절반은 잠에 들었고요. 연희는 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혼도 그 집의 실체도요. 연희야. 예, 아버지. 그 집에서 널 어찌 대하더냐. 별일 없었습니다. 참말이냐. 어른들 뵙고 인사만 드리고 왔지요. 방에도 오래 안 있었습니다. 그래. 아버지,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행수가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연희는 아버지 앞에서 밝게 미소만 짓고 있었지요. 그러다 방을 나와 마루 끝에 앉고 그제야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그랬습니다. 언니도 이랬겠구나. 별채에서 언니가 그랬을 겁니다. 아프다는 말도 억울하다는 말도 아버지께는 못하고요. 점례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프단 말 마시오 하고요. 그 밤 연희는 문갑에서 언니의 수건을 꺼냈습니다. 매화 한 송이가 절반쯤 놓이다 만 수건이었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사람은 성할 때가 아니라 성치 않을 때 드러나느니라. 연희는 그제야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들은 순간 또 하나가 같이 왔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그 집은 나더러 병들었다 했다. 의원이 적어준 글까지 받아두고서. 그러면 그 글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사람은 나다. 그리고 그 글이 거짓이면 언니한테 적어준 글도 거짓이다. 연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지요. 그 무련명 씨는 온 고을의 소문을 다 뿌려놓은 뒤였습니다. 이 시댁 둘째가 대대로 내려오는 병을 얻었다고요.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향교 마당에서 그 말이 돌았습니다. 명 씨는 그것이 제 편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목을 조를 줄은 몰랐지요. 병들었다고 온 고을에 떠들어 놓았으니 연희가 멀쩡히 나타나는 것만으로 그 말이 다 거짓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이씨 집 살인문을 누가 두드렸습니다. 연희가 나가보니 늙은 여인 하나가 서 있었어요. 점례였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안고 집신이 다 해진 채로요. 뒤에 젊은 사내와 안악이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아씨, 할멈, 이게 무슨... 소인을 안동으로 넘긴다 하옵니다. 자식들까지 한 짐에요. 연희가 얼른 새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물을 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점례의 발은 물집이 잡혀 터져 있었습니다. 밤새 걸어온 것이었어요. 할멈, 발부터 봅시다. 아씨. 예. 소인이 가져온 것이 있사옵니다. 점례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무명수건 한 장이 나왔지요. 매화가 절반쯤 놓이다 만 수건이었습니다. 연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문갑에 있는 것과 똑같은 실, 똑같은 바늘땀이었거든요. 이건 큰아씨가 놓으시던 것이옵니다. 다 못 놓으시고 가셨지요. 할멈이 가지고 계셨소. 3년을 품고 있었사옵니다. 점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은 아무 힘이 없는 것이라 이거라도 지니고 있어야 사람 노릇을 하는 것 같아서요. 연희가 두 수건을 나란히 폈습니다. 매화 잎사귀 끝을 감치는 수법이 똑같았어요.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멈, 하나만 더 여쭙겠소.
말씀하시오. 그 의원 이야기 말이오. 사랑방에서 밤늦도록 있었다는. 예. 그게 언제쯤이었소? 점례가 눈을 감고 헤아렸습니다. 큰아씨가 기침을 얻으시기 며칠 전이었지요. 소인이 그날 사랑방에 술상을 드렸으니 틀림없습니다. 며칠이요? 닷새쯤 되었을 겁니다. 연희의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아침 연희는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약재 창고 앞에 재우가 서 있었어요. 연희의 얼굴을 보더니 재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찾았소. 닷새입니다. 뭐가 말이오? 의원이 그 집 사랑방에 앉았던 날이요. 언니가 기침을 얻기 닷새 전이었습니다. 재우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장부 더미를 뒤지는 소리가 한참 났습니다. 이윽고 재우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어요. 낭자. 예. 논 두마지기 주인이 바뀐 기록이요. 연희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흔들렸지요. 넘긴 이는 황진사. 받은 이는요. 곽가 성을 쓰는 의원이요. 연희가 눈을 들었습니다. 날짜는요. 날짜는요, 날이. 재우가 조용히 손가락으로 한 곳을 짚었습니다. 낭자의 큰언니가 기침을 얻기 닷새 전이요. 연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재우가 얼른 팔을 뻗어붙들었지요. 낭자. 알지도 않은 사람의 약값을. 알지도 않은 사람의 약값을 미리 치른 겁니다. 연희가 종이를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것이 터져 나왔어요.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연희의 어깨에 제거톳을 덮어주었지요. 한참 뒤 연희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나리, 말씀하시오. 저 집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재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되물었습니다. 낭자는 저 집이 어찌 되기를 바라오. 곤장이요? 옥살이요?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곤장 몇 대로 우리 언니가 돌아옵니까? 저는 저 집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재우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오래 살되 아무도 딸을 주지 않는 집으로요. 아무도 거래를 트지 않는 집으로요. 저 집이 사람 값으로 셈을 했으니 사람이 다 떠나는 것으로 갚아야지요. 재우가 한참 연희를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나직이 웃었어요. 낭자. 예. 내가 아는 셈 중에 그게 제일 무섭소. 연희가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봉씨 댁에 가겠습니다. 혼담을 깨러 가는 것이오? 아닙니다. 연희가 일어섰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당할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러 가는 것입니다. 봉씨 댁 안방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주인 안댁은 머리가 희끗한 부인이었습니다. 눈매가 서글서글하고 말이 느린 사람이었지요. 연희가 절을 하고 앉았습니다. 뉘신지요. 이씨 상단 이행수의 둘째 딸 연희라 하옵니다. 안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씨 댁이라면. 예. 황진사 댁과 혼담이 오갔던 집입니다. 어인 일로 오셨소. 남의 혼사에 막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언니가 그 집에서 죽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고요. 소문은 들었소.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안댁 어르신께서 직접 보십시오.
연희가 두 팔을 들어 보였습니다. 낯빛이 희고 맑았어요. 기침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멀쩡합니다. 안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댁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병이라 하였다던데 의원이 적어준 글이 있다 하지요. 그렇소. 그 글을 내준 의원이 무엇을 받고 그 글을 써주었는지 이것을 보시지요. 연희가 품에서 종이를 꺼내 폈습니다. 논 두 마지기입니다. 황 진사가 곽 의원에게 넘긴 것이지요. 약값이 아니겠소. 넘긴 날짜를 보십시오. 안대기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지요. 이게 언제요? 제 언니가 기침을 얻기 닷새 전입니다. 안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앓지도 않은 사람의 약값을 미리 치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대기 종이를 든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안댁 어르신. 제 언니는 기침을 앓았습니다. 당약 며칠이면 나을 기침이었지요. 연희가 무명수건 두 장을 꺼내 나란히 폈습니다. 그 기침이 대대로 내려오는 병이 되고 그날로 별채에 옮겨졌습니다. 약이 사흘 만에 끊겼고요. 그 집에서 20몇 해를 산 사람이 지금 저희 집에 있습니다. 부르오리까. 안댁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불러주시오. 점례가 들어와 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 말했지요. 끊긴 약사발, 불없는 별채, 거두어 간 비녀와 놀이개, 그리고 마지막 말까지요. 우리 아씨가 그러셨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아프단 말 마시라고요. 안댁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에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내 딸도 올해 18이요. 안댁이 그 말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로 봉씨댁에서 황진사댁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명씨가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어인일로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들어갈 것 없소이다. 예. 우리 안댁께서 이르시길 혼담은 없던 일로 하라 하셨소. 명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째서요? 무슨 연유로? 그건 댁에서 더 잘 아실 것이요. 봉씨 댁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명씨가 그 소매를 붙들었어요. 잠깐, 누가 무슨 말을 하였소? 이씨 댁이요? 그 집 둘째가 왔소이까. 그 아이는 병자요. 온 고을이 다 아는 일이요. 봉씨 댁 사람이 소매를 뿌리치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 안댁 어르신 앞에 앉았던 그 처자는 기침 한 번 안 합디다. 명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문이 도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향교 마당에서 말이 돌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이씨 댁 둘째가 멀쩡하다더구먼. 멀쩡해? 병들었다고 그리 떠들더니 황진사 댁이 지어낸 말이었다지 뭔가. 세상에, 그럼 먼저 갔다는 큰딸은. 말이 거기까지 가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논 두 마지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앓지도 않은 며느리의 약값을 미리 치렀다는 이야기가요. 고을 사람들이 셈을 했습니다. 셈이 맞아떨어지자 다들 입을 다물었지요. 향교 마당에서 문중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황 진사가 불려 나갔어요. 진사, 자네 할 말이 있나? 소생은 의원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의원 말을 믿은 사람이 어찌 논을 먼저 주는가? 닷새 전이라 들었네. 자네 며느리가 기침도 하기 전이야. 황 진사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잔에 붙인 때부터 이 마당에 앉았네만. 어르신, 사람을 곳간으로 세마는 집안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네. 어른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황진사 혼자 마당에 남았지요. 그 뒤로 벌어진 일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아무도 매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이 하나씩 등을 돌렸을 뿐입니다. 장터에서 황씨 집 하인이 쌀을 사러 갔더니 쌀전 주인이 저울을 치웠습니다. 오늘은 다 팔렸소. 저기 가마니가 쌓였는데요. 임자가 있는 것이요. 포목전에서도 어물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고을 상인들이 저희끼리 그리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이씨 상단 앞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아버지의 옛 거래처에 서찰을 돌렸거든요. 동네로, 개성으로, 상주 인근 고을로요. 이 행수의 이름 석자를 적고 그 아래 이렇게 썼습니다. 아비가 트신 길을 딸이 다시 잇고자 하옵니다. 답장이 오는데 열흘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약재상이 사람을 보내왔지요. 이 행수 어른께 빚진 것이 있소이다. 빚이라니요. 흉년의 값을 안 올리신 분이요. 우리 집이 그때 살았소. 개성 포목전에서도 물량을 보내왔습니다. 상주 인근 고을에서도 하나둘 연통이 왔고요. 닫혔던 점포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마당에 짐바리가 쌓이기 시작했지요. 거기에 제우의 상단이 규모를 댔습니다. 팔도의 지점을 28곳 둔 집이었으니 그 이름이 붙자 거래가 몰렸어요. 낭자. 예. 이건 내가 준 게 아니요. 낭자 아버님이 20년 걸려 쌓아둔 것을 낭자가 찾아온 것이요. 나는 수레만 빌려드렸소. 연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입가에 웃음이 걸렸어요. 오랜만에 웃은 것이었습니다. 황씨 집안의 끝은 빈 문서가 냈습니다. 제우의 상단이 그 집 노름빛 문서를 사들인 것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이 팔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요. 받을 가망이 없던 문서의 값을 쳐준다는데요. 문서가 한자리에 모이자 셈이 나왔습니다. 기와 집을 팔아도 모자랐지요. 어느 날 아침 황진사 댁 대문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기와 집이 그날로 넘어갔습니다. 명씨는 마루 기둥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3대를 살아온 집이요. 비켜서시오. 내 아들이 곧 벼슬을 할 것이요. 곧 할 것이야. 세현은 그때 뒷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서 있었지요. 늘 그랬듯이요. 황진사가 어깨를 늘어뜨리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지나가던 아이가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 어른이 며느리 죽인 집 어른이래. 쉿,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랬는걸. 황진사가 걸음을 멈췄다가 그대로 갔습니다. 곽 의원은 그 사이 고울을 떴습니다. 논 두마지기는 되찾아 갈 사람이 없어 그대로 남았고요. 황씨 집안 세 사람은 고을 밖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집의 딸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매파가 세현의 이름을 꺼내면 다들 손을 내저었지요. 그 댁이요? 아이고 됐소. 어찌 그러시오. 인물도 반반하고 글도 아는데. 글은 무슨. 제 어미가 며느리를 별채에 가둘 때 뒷마당에 서 있던 사람이요. 세 사람은 아무 데도 갈 수 없었습니다. 고을의 남자니 손가락질이 따라다녔고 떠나자니 노자가 없었지요. 당장은 끼니가 급했으니까요. 그리고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재우가 이씨 집 살인문을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흑빛 무명이 아니라 짙은 회청색 명주 도포에 갓을 쓰고요. 뒤에 매파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 행수가 아직 자리에 누운 채로 그 사람을 맞았습니다. 자네가 구가의 재우라 하옵니다. 장터에서 우리 아이를 도왔다는 사람이 자네인가? 예. 이 행수가 한참 재우를 보았습니다. 자네 집이 어떤 집인지는 들었네. 우리 집은 지금 겨우 문을 다시 연 집일세. 자네 집에 견줄 바가 못 돼. 재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말해보게. 저는 상단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왔습니다. 장터에서 값을 따지는 낭자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그저 재미있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언니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지요. 이 행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연희를 어찌 대할 텐가. 성할 때나 성치 않을 때나 같이 대하겠습니다. 이 행수가 그 말에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장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그 말을 들으려고 내가 여태 안 죽었나 보구먼. 혼례를 앞두고 재우가 약재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상주에서는 구경도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길이 없어서 못 구하던 것이었어요. 그 약을 넉 달 달여 먹은 뒤였습니다. 이 행수가 혼자 힘으로 마루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기는 했지만요. 연희가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자네 왔는가? 어찌 나오셨습니까? 내 딸 시집 가는 걸 누워서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연희가 달려가 아버지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지요. 이 행수가 딸의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연희야. 예. 아비가 다 알고 있었다. 그 댁에서 혼사를 물렸다는 것도, 내가 밤마다 마루에 앉아 울었다는 것도.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찌. 아비가 알았지. 귀가 먹었더냐. 이 행수가 웃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하기에 나도 안 물었다. 내가 그리 견디겠다는데 아비가 뭐라 하겠느냐. 아버지, 고생했다. 참으로 고생했어. 혼례는 그해 겨울에 치렀습니다. 이씨 상단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고을 사람들이 다 모였지요. 동네에서, 개성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점례가 부엌을 맡았습니다. 그 집에서 풀려나와 이제는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식들도 함께였고요. 할멈, 오늘은 좀 쉬시오. 소인이 어찌 쉬옵니까? 할멈, 예. 이제 소인이라 하지 마시오. 점례가 앞치마로 얼굴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지요. 그리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봄이 되자 이씨 상단 마당에 짐바리가 그득했습니다. 짐꾼이 20명을 넘었고 새벽마다 나귀 울음소리가 담을 넘었지요. 마루에 상이 하나 놓였습니다. 그 앞에 연희가 앉았어요. 짙은 남빛 명주 저고리에 은비녀를 꽂고 무릎에는 장부를 폈습니다. 동네에서 온 약재는 어느 것이요? 이쪽입니다, 마님. 상품 중품을 따로 적었소. 예, 여기 적어두었습니다. 연희가 장부의 붓을 내렸습니다. 글씨가 반듯했지요. 그때 마당으로 상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몇 해 전 장터에서 3년 묵은 약재라며 값을 부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상인이 연희를 알아보고는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마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이요. 저 그때는 소인이 몰라 뵙고 3년 묵은 것은 부러뜨리면 속이 누렇지요. 연희가 그렇게 말하고 웃었습니다. 상인이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지요. 그런데 연희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앉으시오. 물건이나 봅시다. 예, 네. 좋은 것이면 제 값을 쳐드리리다.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리하셨소. 상인이 굽신굽신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루 저쪽에서 이 행수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곁으로 재우가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장인어른. 응. 저 사람 값 따지는 건 아직도 못 당하겠습니다. 자네가 어찌 당하겠나. 저 애는 창고에서 자란 아이일세.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마당 저편에는 매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정아가 수건에 놓다만 그 꽃이었지요. 연희는 그 수건 2장을 지금도 문갑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가끔 꺼내보고는 다시 넣어두지요. 그리고 언니의 이름으로 약재 1칸을 따로 두었습니다. 값을 못 치르는 사람에게는 그 칸에서 내주었어요. 이건 값을 안 받습니까? 그 칸은 우리 언니 몫이요. 언니분이 계십니까? 있었소. 기침 하나 못 고치고 갔지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그 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갔습니다. 옛말에 사람을 알려거든 그 사람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를 보라 하였습니다. 황씨 집안은 사람을 곳간이로 셈했습니다. 곳간이 비었다 싶으니 사람을 버렸고요. 그런데 그 셈이 참으로 어리석었던 것이 사람은 곳간처럼 채웠다 비웠다 하는 물건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한 번 버린 사람은 다시 오지 않고 그것을 본 사람들도 등을 돌리는 법이니까요. 이 행수가 20년 동안 쌓은 것은 논도 곳간도 아니었습니다. 값을 속이지 않고 흉년에도 약속을 지킨 그 세월이었지요. 그것이 상단이 문을 닫아도 남아 있었고 딸이 서찰 1장을 돌리자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세월이 있으실 겁니다. 자식을 위해 굽힌 허리와 남몰래 삼킨 서러운 말이지요. 그 세월은 헛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 사람에게 쌓이니까요. 이 이야기에서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이 있어요. 연희가 시댁 안방에 불려앉아 의원에게 손목을 내미던 대목이었습니다. 셋을 셀 동안 손가락을 얹었다 떼더니 숨소리도 안 들어보고 붓을 들지요. 혀도 안 보고 눈도 안 들여다보고요. 그러고는 언니에게 했던 말과 토시 하나 안 틀린 소리를 합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악질이라고요. 연희는 그때 알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언니한테도 이랬겠구나 하고요. 그때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이러지요. 이런 몸으로 후처 자리라도 잡는 게 어디요. 감지덕지 할 일이지. 연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지 않았대요. 대신 아주 또렷하게 보였다지요. 아, 우리 언니가 이 방에 앉아 이 말을 들었겠구나. 그러고는 고개만 숙였겠구나. 저는 이 대목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연희는 언니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전해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방에서 그 자리에서 제 몸으로 똑같이 앉아본 것이었지요. 그러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언니가 그동안 얼마나 혼자였는지를요.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었을 그 사람이 밤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그 사람이 왜 그리 참고 살았는지,
내가 그 자리에 서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때를 말이지요. 대개는 그 사람이 떠난 뒤에 알게 되어서 더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조선 사람들의 혼인과 살림에 얽힌 이야기 가만히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시댁이 의원이 적어준 글에 글이 매달렸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에는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7가지 사유, 이른바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나쁜 병이 있는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병만 있으면 아무나 내보낼 수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아내를 내치는 일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이유도 없이 철을 버린 자는 곤장 80대를 맞고 버린 아내와 도로 합쳐 살게 했다고 합니다. 양반이 아내와 갈라서려면 나라의 재가까지도 받아야 했다지요. 명분이 있어도 절차가 남고 절차가 시작되면 친정이 나섭니다. 게다가 정식으로 내보내면 받았던 혼수를 어찌할 것이냐는 말이 반드시 나오지요. 그 집은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내쫓지 않고 별채에 두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야기에서 언니가 죽었는데 동생을 후처로 달라니 요즘 눈으로 보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지 않았다고 해요. 아내가 세상을 뜨면 그 동생을 후처로 드리는 일이 사대부 집안에서도 꽤 있었다지요. 집안끼리 이미 트인 사이니 다시 알아볼 것도 없고 혼수며 예단도 새로 차릴 것이 없다는 셈이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법이 허락하지 않는 혼인이지만 그때는 그랬던 모양입니다. 법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던 시절에도 사람을 지킨 것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한 자락은 여기까지 들려드립니다. 달빛 아래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달빛 아래 이야기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